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크로노스와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찾아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기를 잡아먹고 있는 신이 괴물이지만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파로는 이렇게 보통 나타나고 낫을 손에 쥐고 있죠. 우라노스 아버지의 음낭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탄, 거인족이라죠. 티탄 중에 하나로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 태어난 최초 12명 티탄족 가운데 가장 막내, 그죠? 저번에 이제 막내인데도 대담하게 아버지를 제거하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했죠. 그래서 농경을 다스리는 신인데, 그래서 이제 낫을 들고 있지만 로마 신화에서는 이름이 이제 개명이 돼가지고 서투르누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의 동생들인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는 이제 키클롭스는 눈이 하나인 괴물이고, 헤카톤 케이레는 손이 굉장히 많은 100개 이상 되는 괴물이랬죠. 그래서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감금하는 악행을 했는데, 크로노스가 이를 응징하려는 자신의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해서 이제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되지만, 크로노스 자신도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삼키는 그런 또 끔찍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막내 아들인 제우스를 주축으로 한 올림푸스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리는 10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 신들의 전쟁에서 패하여 지하세계의 타르타로스에 감금됩니다. 크로노스가 축출된 이후에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데메테르가 농경의 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데메테르 배울 겁니다. 그 전에 올림푸스 12신 전에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낫을 들고 있죠. 또 아버지 음낭도 어차피 저 낫으로 제거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헤카톤 케이르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거는 이제 키클롭스, 여러분 눈이 하나인 그 대장장이와 관련된 그 신에 이제 헤카톤 케이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잠깐만요, 사진 찾는데, 우리가 영화 타이탄입니까? 신들이 전쟁입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헤카톤 케이르나 키클롭스가 나옵니다. 이런 괴물들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헤카톤 케이르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어쨌든 좀 끔찍합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눈이 하나인 키클로프와 관련된 거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기 키클로프입니다. 그죠? 눈이 위에 하나 달려있죠? 눈이 아닙니다. 여기 눈입니다. 여기 이제 헤카톤 케이레스.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제가 말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의 여신인 그 가이아가 남편 우라노스만 제거하면 옛날 자신의 힘과 고난을 되찾을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한번 주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들인 크로노스의 생각이,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줄거리 소개할 때 나왔지만, 크로노스가 또 엄중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지하세계 그 타르타로스로부터 자신과 같은 그 티탄족 형제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는데, 지신계열인 기간테스 형들은 그대로 가둬두었습니다. 천신계열만. 그러니까 지신계열이 이제 가이아 쪽인데, 그죠? 그래서 이들이 최고의 지신인 어머니 가이아와 합세해서 자신을 위협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혼자서 우주 최고의 지배자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우라노스처럼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의 여신 가이아는 또 배신당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비정한 배신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응? 고얀 녀석, 너도 역시 언젠가는 너의 자식들 중 한 명으로부터 왕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가이아의 저주입니다. 예. 그래서 가이아의 이런 저주가 사실은 오히려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한 크로노스가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태어난 자식들 중에 이제 나중에 올림푸스 12신에 들어가는 신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헤스티아나 하데스나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또 헤라, 데메테르, 이런 5명의 아기를 이제 크로노스가 뱃속에 삼켰고, 그래서 이때까지 참고 있다가 이 끔찍한 행위를 참다 못한 레아가 6번째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시어머니죠, 가이아 대제의 여신에게 이제 SOS를 친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들 몰래 며느리를 만난 시어머니는 바로 계략을 알려주죠. 그래서 가이아가 아마 작전 계획을 짜는 데는 비상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던 레아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마침내 죄송합니다. 자세가 좀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마침내 그 출산을 하게 되겠죠. 저도 뭐 제 자녀들 놓을 때, 제 집사람 놓을 때, 이제 저는 그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이제 들어가서 직접 남편이 가위로 탯줄을 자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명이나 다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잘 아는데, 크로노스가 분만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었던 이유는 응애 하고 소리가 나면 탁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까 가이아 여신의 저주 때문에 자식 중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저주 때문에 태어나는 족족 이렇게 아이들을 삼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의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늦었어요. 왜 늦었겠습니까, 여러분? 응? 아까 가이아 여신과 이제 며느리 사이에 계획이 있었댔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한 레아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으로 이제 아이 우는 소리 못 내게 입으로 막고, 산모가 곧바로 그 아기를 창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 가이아 여신에게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레아는 아기가 있던 자리에 아기와 비슷한 크기의 바위를, 큰 돌멩이를 옷으로 사서 놔두고서 아기 소리를 냈겠죠. 엉애요, 엉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크로노스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팍 문을 밀치고 들어가지고, 야, 너 애 처음 낳냐? 왜 이렇게 늦어? 이래 신경질을 내면서 이제 아기 대신 놓아둔 그 돌덩어리를 그대로 막 확인도 안 하고 삼켜버렸겠죠. 그죠? 조금 머리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기들을 삼키는데, 제우스가 이제 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된 아이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훗날 할머니의 예언대로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왕좌에서 몰아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우스죠. 올림푸스 12신 중에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잠깐만요. 이거 말고 요게 이제 그래도 요 지금 우리 수업 내용하고 맞으니까 이게 이제 크로노스가 아이를 잡아먹는 광경인데, 그래서 아직 핏덩이에 불과한 그 손자 제우스를 넘겨받은 할머니 가이아가 크레타 섬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동굴에 아기를 감추고 이제 요정들로 하여금 염소의 젖과 벌꿀로 아기를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크레타섬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그리스 남단 그쪽에 크레타섬이 있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크레타섬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제우스 신앙이 이 크레타섬에서 섬에 유입되어서 발전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 남쪽 지중해 쪽에 위치한 매우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크레타가 그리스 본토를 위협하는 내용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될 건데, 그리스 초기의 크레타 국력이 그 그리스 본토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국력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발달된 문명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본토보다 이 크레타 섬이 지리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요정들로 하여금 염소의 젖과 벌꿀로 이제 아이를 키우게 하는데, 어머니인 레아는 이 아기 울음소리가 크로노스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청동방패를 두드리고 춤을 추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앙이 크레타 섬을 근원지로 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이런 기록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청동방패를 두드리며 춤을 췄다는 행위는 청동방패가 천둥 소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제 천신신앙의 제식과 연관이 있다. 천신신앙이죠. 지신계열과는 반대로 했죠. 어쨌든 이 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이제 목숨을 구하고 이제 장성하게 된 제우스가 이제 아버지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혼자의 힘으로는 크로노스에게 대항할 수 이제 없으니까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혜의 여신 메티스도 어원적으로 이제 지혜와 관련된 용어인데, 이 메티스가 어떻게 도와줬겠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그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만화로 봤든 뭐 동화책으로 봤든 좀 접하고 아는 사람들은 간혹 손 들어서 얘기하는데, 동영상 수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네요. 메티스가 제우스한테 구토를 일으키는 약을 줍니다. 구토제.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약을 크로노스에게 어떻게 먹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약을 먹은 크로노스가 얼굴이 노랗게 되면서 토해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토한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제우스인 줄 알고 삼켰던 돌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우스가 이 돌을 자신의 승리의 증거물로 어디에 놓아둡니까? 델포이 신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델포이 신전이 있는 파르나소스 산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크로노스 뱃속에 갇혀있던 그의 자식들이 모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제 크로노스가 별로 소화력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소화불량증을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동지들도 생겨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제우스와 제우스 형제들이 힘을 합해서 크로노스의 형제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티탄들도 제우스 편이 있고 크로노스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크로노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던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아내인 레아도 제우스 편이겠죠. 그래서 제우스는 가이아 할머니의 충고를 따라서 그 지하세계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기간테스 6형제를 모두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테스 형제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헤카톤 케이러, 팔을 뭐 100개 이상 가진 거인이라 했죠. 이런 헤카톤 케이러들한지, 이건 이제 아마 그 당시 이 숭배하던 부족들이 100명을 단위로 군대로 조직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과 아마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헤카톤 케이러가 왜 하필이면 100개의 손일까? 100명 단위로 군대를 조직했답니다. 그 당시 부족들이. 그거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인 키클로프, 아까 외눈박이 있죠? 잠깐 우리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 키클로프들이 제우스에게는 번개를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제우스
우리가 올림푸스 12신 다룰 때 제우스 신의 상징 중에 번개가 나오죠. 그래서 키클로프들이 담당하던 이 대장장의 역할을 청동기 문화가 정착되던 당시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첨단 기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림푸스 신앙이 정비되면서 이 첨단 기술이 지신 계열인 키클로프에서 전신 계열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옮겨갑니다. 나중에 이제 올림푸스 12신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장의 역할을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키클로프들이 제우스에게 번개, 그 다음에 형제 중에 포세이돈, 이것도 이제 제우스의 형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포세이돈에게는 뭘 줬느냐? 여러분, 포세이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혹시 바다의 신중은?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 우리 그 서유기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신, 물의 신 하신입니까? 서유기에 보면은 사오정이죠. 삼지창을 쓰고 있죠. 포세이돈도 바다의 신이니까 역시 물과 관계됐죠. 사오정은 강의 신이고 이제 하신이 나왔는데 물과 관련된 동서양의 신들이 모두 삼지창을 사용한다는 점은 왜 그렇게 했어요? 삼지창은 물고기를 잡을 때 유용한 도구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포세이돈에게 이 삼지창 트리아이나입니다. 트리아이나 이 삼지창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지하의 신인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서면 보이지 않는 황금 투구 키네라고 합니다. 키네를 무기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도깨비 감투 옛날 얘기 여러분 혹시 생각납니까? 우리 도깨비 감투, 이 하데스의 키네라는 투구가 우리 도깨비 감투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명 인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려는 우리 인류의 공통된 심리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이제 비록 신화지만은 이 동서양의 신화지만 그죠? 예전에 뭐 동서양 간에 뭐 서로 연락도 없고 이렇게 교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건 이제 인류의 공통된 어떤 그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닙니까, 신화에.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첨단 무기 덕분인지 몰라도 9년을 끌던 전쟁이 마침내 제우스 측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그쪽 편에 섰던 티탄들은 모두 지하세계 타르타로스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아틀라스만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아틀라스 압니까, 여러분? 제우스가 그에게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야 한다는 무슨 벌을 내린 게 이제 아틀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틀라스가 이런 중형을 받은 이유는 뭐 그가 괴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지, 그 이유도 있고, 아니면 가장 오래된 신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아틀라스 덕분에 이제 하늘과 땅이 확연히 구분되고 안정적인 구도, 하늘과 땅이라는 안정적인 구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신신앙과 지신신앙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완전히 천신계열과 지신계열 간에 엄청난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 이제 영화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입니까? 헐리우드 영화로 나왔죠.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제우스 측과 크로노스 측 간에 이제 이런 전쟁이 크로노스가 아니고 지신계열인 가이아, 대제의 예신 쪽인 가이아 쪽입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는 이제 지하세계에 갇혔죠.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는 제거되었지만 이제 형제들의 도움 덕분에 승리를 이제 제우스는 했지만 제우스가 이제 이 세상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제우스는 지상과 하늘을 맡고 형인 포세이돈은 강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물의 세계를 맡게 하고,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의 나라인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우스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기간테스들을 자기 반대편에 섰던 티탄족들과 함께 다시 지하세계 타르타르스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의 여신, 이제 할머니죠. 제우스는 손잡고이고 분노하죠.
아들 크로노스한테 배반당했는데 이제 손자인 제우스한테 또 배반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배반당할 때 항상 가이아가 하는 게 뭐예요? 가이아의 저주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아 여신이 제우스를 저주해서 이 고약한 손자놈아, 너도 역시 너 할아버지처럼, 너 애비처럼 너의 자식에게 왕위를 뺏길 거다. 이런 소위 말하는 가이아의 저주가 다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주만으로는 화가 안 풀려서 가이아가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테스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게 보면 그녀의 남편인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잘려 나갈 때 그의 피가 대지에 떨어져서 많은 기간테스들이 생겨났다고 했죠. 그인족들이. 그래서 가이아가 뭐 이들을 모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전투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기간테스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자 가이아가 제우스를 이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마치 진주만 습격처럼 선전포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신계열과 지신계열 간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어쨌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큰 바위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화산도 뭐 용암을 뿜어내고 지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올림푸스 신들도 지독하게 못생긴 기간테스들을 보면 끔찍스러웠겠죠. 거의 뭐 외모가 괴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술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테스들이 죽지만 이상하게 이 기간테스들은 올림푸스 신들처럼 불사의 몸이 아닌데도 그죠? 많이 죽였는데도 이상하게 많은 죽은 기간테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테스 숫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테스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마치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중국 그 당시는 중공이었죠. 인해 전술로 막 개떼같이 막 몰려들죠. 지금은 인해 전술 안 되죠. 지금은 첨단 무기로 육해 공군 중에 공군과 해군이 요즘엔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재래식 무기를 쓰고 하니까 인해 전술이 통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테스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대지의 여신 가야가 약초로 죽은 기간테스를 계속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대지의 여신이니까 대지와 관련된 건 다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나중에 제우스가 알게 되어서 가이아가 약초를 찾지 못하도록 태양인 헬리오스와 달인 세레네 그리고 새벽의 신인 에오스에게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자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묻히고 말죠. 그래서 이제 가이아 할머니는 밤을 어둡겠죠. 할머니 아니까 제우스한테는. 그 사이에 제우스가 기간테스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약초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아마 그래서 산삼이 귀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산삼이 거의 한 뿌리 찾으면은 횡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죽은 기간테스들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제 남아있던 기간테스들은 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대지의 여신 가야가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더 낳았습니다. 혹시 이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이아의 막내 아들이 티폰이라고 합니다. 티폰. 여러분 티폰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방금 들어봤죠? 네. 이 영화도 사실은 티폰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괴물입니다. 이 대지의 여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비장의 무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두 마리의 뱀으로 되어 있고 키는 엄청나게 커서 머리가 하늘의 별에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팔을 뻗으면 동쪽과 서쪽을 이을 정도입니다. 또 이 괴물이 날개까지 있습니다. 날 수도 있고 10손가락의 끝은 용의 대가리들 혀를 날름대는 용의 대가리들이 또 달려있고 눈에서 불빛을 뿜으면 야수의 울음소리가 나고 뭐 그랬답니다. 엄청나게 큰 괴물이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면
엄청난 바람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나 배가 난파될 정도, 꼬리로 땅을 치면 지진이 일어날 정도, 뭐 이런 엄청난 괴물입니다. 이런 티폰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자 올림푸스의 신들은 비겁하게도 제우스만 남겨두고 모두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좀 꺼졌네요. 제가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서 지금 위에 상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덥습니다. 지금 8월 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티폰의 모습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서 치면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티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티폰. 자, 여기에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꽤 작은 괴물로 나오네요. 어쨌든 전설의 동물 티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금 축소한 형태겠죠. 주로 이제 백화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에. 영화에서 나온 티폰은 잠깐만요. 영화에서 나온 티폰은 신들의 전쟁 3에서 볼까요? 영화에서 이거는 이제 만화에서의 티폰 같은데요. 이 사진 같습니다. 아예 외모부터 특이하고, 이게 이제 영화니까 조금 축소된 것 같은데 엄청난 어쨌든 큰 몸집도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 티폰의 공격을 받고 이제 올림푸스 신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이제 제우스만 남겨두고 모두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왜 하필이면 이집트일까요? 그래서 이 전부 동물 모습으로 변신해서 숨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신들의 행동으로는 비겁하게 보이는데 제우스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 제우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라 여신입니다. 나중에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 되죠. 올림푸스 12신 중에. 헤라 여신이 아니었고 헤라 여신과 사이에 태어난 제우스의 이마에서 탄생한 전쟁의 여신 아테나라고 합니다.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테나 여신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아테나 여신은 제우스의 이마 머리를 뚫고 나옵니다. 무장한 상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용기 백배한 제우스가 이집트와 요르단의 중간쯤에서 티폰과 맞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우스가 이제 티폰에게 쫓기고 이제 티폰의 꼬리에 얻어맞고 치명적 부상을 입고 제우스가 동굴 속에 감금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도 정말 이제 전의를 상실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제우스의 구출 작전에 도움이 되는 신이 헤르메스 신입니다. 이것도 올림푸스 12신에 나중에 나옵니다. 전령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역할이 많은 신인데, 이 헤르메스가 원래 도둑의 신이기도 하고 바람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헤르메스가 이제 이런 능력이 있겠죠. 제우스가 감금된 곳을 찾아서 제우스를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한 제우스가 신들의 왕답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티폰과 맞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우스가 이제 승리하게 되어서 천신과 지신계열 간의 전쟁은 천신계열의 승리로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이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신과 지신계열 간의 이제 전쟁의 간단한 줄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줄거리가 좀 환상적이고 조금 만화적인 요소가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제우스와 기간테스의 전쟁
신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신인 기간테스들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대지의 여신 가야가 약초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티폰이 여기도 나오지만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티폰이 쳐들어왔을 때 올림푸스 신들이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집트였을까?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격전지로 언급된 지역들이 전부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신화가 전달하는 암호 해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모든 신들은 모든 식물들이 식물들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땅에서 자라죠. 대지의 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약초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처 났든지 병든 생명들에게는 가장 신비하고 신성한 식물이 이제 약초죠. 그래서 약초가 이렇게 대지가 제공하는 생명력의 신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죠. 그래서 이 뱀도 대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물이 뱀입니다. 대지와 연관된. 그래서 뱀은 모든 지신신앙에서 영물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모계사회가 출발될 때 이 남아있는 벽화나 동굴에 보면은 뱀들이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신들과 함께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간테스들의 신화에 이런 요소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올림푸스 그 신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이집트로 피신했다는 얘기가 있죠. 즉 천신신앙의 근원지가 바로 이집트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천신신앙의 근원지가. 그래서 이 주요 격전지가 지금의 이집트와 요르단의 중간 지점이고, 제우스가 티폰에게 패배했던 지역도 티폰의 탄생지인 시리아와 터키 국경 근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들이 천신신앙을 숭배하던 지역임을 우리가 이제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집트와 그리스 사이의 문화적인 연대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결국 올림푸스 신들과 이 기간테스들의 전쟁이 천신신앙을 믿는 민족하고 지신신앙 민족들 사이의 패권 다툼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신화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상의 줄거리는 환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알리바이, 암시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천신신앙 민족과 지신신앙 민족들 사이의 패권 다툼을 이 신화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아까 티폰도 우리 영어에서 뭐라죠? 그 타이푼이라는 단어 있죠. 태풍을 상징하는, 그죠? 예, 그 어원과 또 관계가 있죠. 티폰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우주의 생성과 신들의 계보를 쭉 봤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사는 어떤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그 신화상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그 신들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리스 신화 관련해서 뭐 지금 동영상을 틀면은 저작권 때문에 좀 그래서 크로노스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화상으로 이제 티탄의 여왕이 크로노스가 되는데 비록 막내지만 그죠?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용 그리스 신화가 또 있어요. KBS에서 방영된 그 만화 영화 그리스 신화 말고, 그래서 이 막내가 이제 여기는 아동용이니까 조금 크로노스가 이렇게 좀 덜 괴물처럼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막내가 우라노스를 제거하는 내용, 그죠? 그리고 이제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는 그 형제들 얘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죠? 그래 이제 낫으로 이제 제거하지요. 아버지 염량을 제거하고. 근데 다시 그러니까 이 레아와의 사이는 자식들을 삼키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건 이제 칼라입니다. 아까는 흑백이었고 이게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크로노스와 관련된. 크로노스는 시간과 관련된 신으로 또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찾아보면 크로노스는 시간과 관련해서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이라 해가지고 크로노스와 연관해서 세상에는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한다.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이 내용까지 다루면 너무 수업 내용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신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고는 또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뺐습니다. 그죠? 카이로스와 연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도 있고, 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파도 제가 준비했지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동영상은 당연히 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아까 눈이 외눈박이인 괴물, 그 다음에 헤카톤케이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영화상에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화상의 소재들이 굉장히 영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괴물 영화들을 많이 봤죠. 이 소재가 전부 신화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 특히 유럽 문화와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고 서구 문화죠. 그래서 그쪽의 어떤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예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림도 마찬가지고 전부 신화상의 소재를 따온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응원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신화의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신들의 탄생과 관련한 내용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40분 다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